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업체가 저는 지수회사라고 생각해요. 이 SOXX 요거 보시면은 이제 6월 21일 기준 주가가 429달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429달러라는 게 과연 이 가격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뭐 주식이면은 뭐 삼성전자면 429불에 뭐 삼성전자 한 주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해를 할 텐데 이 네. ETF 한 주의 가격이 이렇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게 좀 긴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긴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그 ETF 가격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ETF는 보통 가격이 두 개를 보통 많이 해요. 시장에서. 이게 말하는 게 지금 보시는 429불 같은 경우는 종가예요. ETF가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거래된 공식 가격이 429불이 되는 거고 근데 ETF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드잖아요. 펀드는 이제 기준가라는 게 있어요. 기준가는 실제로 그 펀드가 들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실제로 지금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순자산 가격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좌수당 가격이라고도 얘기하고 펀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NAV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NAV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펀드가 가진 가치가 되는 거고 그 펀드의 실질 가치가 되는 거고 그 시장에서 찍히는 마지막 429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게 그 펀드 NAV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그날 시장 참가자들이 해당 ETF를 더 많이 산다라고 하면 가격이 약간 위에서 형성되고 이거를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어떤 날은 매도가 많이 나오면 실제 종가가 NAV보다 아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ETF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장의 참가자들의 부여에 따라서 나는 이 종목 지금 더 사고 싶어라고 막판에 막 올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매수 매도가 계속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주식도 똑같잖아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매수가 더 강하면 가격 올라가는 거고 매도가 강하면 가격 내려오는 건데 똑같이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기준가 대비 위든 혹은 아래로든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시장에서 참가자들이 다 결정하게 해버리면 극단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쭉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소들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는 국내에서는 보통 증권사 파생태 데스크들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아니라 이런 유동성 공급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제인 스트리트, 플로우 트레이더, 벌트, 뭐 사스카나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ETF의 가격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전문적인 유동성 공급자들이 거래소 계약을 맺고 이제 너희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가격을 내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게 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동성 공급자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어서 미국으로 ETF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이런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장 참가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수수료 부분도 이제 이 ETF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지수 사용료 그리고 뭐 이제 운용사별로 운용력에게 들어가는 뭐 추가적인 비용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생각보다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 표에 보시면 뭐 0.19%짜리부터 0.99%까지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이 수수료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 부분 수수료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아래쪽부터 쌓아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탁은행 이제 펀드니까 펀드 같은 경우 수탁은행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탁은행 뭐 스테이트 딴 데도 뭐 BBH 이런 데도 있는데 수탁은행을 지정하는 코스트 한 1에서 2bp 정도 돼요. 그 위에 들어가는 보수가 지수 사용료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3에서 6bp 정도 사이. 그리고 이 윗부분에 이제 뭐 조금 뭐 리걸 코스트 들어가는 게 있지만 이제 아랫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이 윗부분은 운용사가 가져가는 그런 이제 비용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들마다 전략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가장 대표적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세 개를 비교해 볼게요.
블랙락 같은 경우가 지금 SOXX를 0.46%를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인베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0.19%, 그리고 보니까 2021년 12월 중순까지는 무료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운용 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운용 방법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차이는 안 나고, 다만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인베스코가 블랙락의 자산을 빼오겠다라는 직접적인 경쟁을 하겠다라는 거를, 지수는 어차피 차별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보수로 이제 훨씬 더 낮은 보수를 부과하면서 그걸 뺏어오려는 이제 가격 프라이싱 스트래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래 같은 경우는 0.46에 0.49니까 이건 보니까 그냥 블랙락이 받는 SOXX하고 비슷하게 가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SOXL 디렉시온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디렉시온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ETF다 보니까 이런 가격 경쟁에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0.99%, 1%에 가까운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업종 이미 산업에서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이제 1등 대장 회사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으로 가자라고 해서 깎아서 가는 회사와 그거랑 네. 다르게 아예 완전히 밸류에드 새로운 밸류에드를 해서 뭔가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걸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돈 더 받는 이런 디렉시온 같은 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이 다 나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질문해 주신 거 관련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하면 수수료 부분이 이제 다 다르다. 그 ETF별 혹은 운용사별로 지금 전략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럼 사실 이게 ETF는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맨날 종가랑 수익률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가 언제 나가는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이것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뭐 1%다, 2%다라고 하면 일할 계산돼요. 일일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그 펀드 순자산에서 차감돼서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수료가, 배당은 이제 특정 기간에 툭 하고 들어오죠. 근데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매일매일 조금씩 차감되는 게 그냥 본인이 보시는 수익률에 가만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수가 비싼 ETF들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사실 상대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ETF 업계에서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이제 형태들을 좀 찾아볼 수 있냐면, 운용보수가 비싼 펀드, 똑같은 전략인데 더 비싸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운용보수가 크다든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블랙락이 0.46%를 스테이트 스트리트보다 비싸게 차지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은 걸 원하는 사람들은 보수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난 지금 들어갔다가 그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와야지 라고 하면, 운용보수는 어차피 일할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 비싸든 싸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때 좋은 가격으로 잘 들어오고 나올 때 잘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나는 이런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뭐 반도체 ETF에 2년, 3년, 4년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사실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패시브 ETF들 사이에서는 보수가 낮은 걸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당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부분이, 네. 아무래도 이제 ETF를 산다는 게 ETF를 통해서 주식들을 들고 있으니까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까지 이제 투자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걸로 기대를 할 텐데, 같은 지수를 예를 들어 추정을 한다, 뭐 비슷한 지수를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배당률이 뭐 또 천차만별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은 혹시 ETF 정책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정말로 지수 간에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은 한 배짜리 ETF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SOXX, 블랙락 같은 경우가 배당률이 0.71%, 그리고 바넥이 배당률이 0.59%,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이 0.21%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미국의 펀드들 ETF의 경우는 일단 배당 수입 벌어들인 거에서는 90% 이상을 분배를 하기는 해야 돼요, 법상으로. 그래서 여기 세 개에서 이제 배당률이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봐야겠지만, 구성 종목들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입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게 사실 이제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일부 운용사가 조금 더 배당할지 아니면 90%까지니까 조금 보관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사실 이제 가장 크게 배당률이 차이가 나는 건 블랙락하고 이제 디렉션의 ETF들인데, 블랙락은 뭐 0.71%, 디렉션 같은 XOX 같은 경우는 배당률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디렉션을 포함해서 이제 미국에서 레버리지랑 인버스 ETF를 운영하는 회사가 디렉션하고 프로쉐어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두 개는 ETF 펀드를 운영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은 전부 다 노트 형태예요. 그래서 좀 다르고, 근데 이 결국은 레버리지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스왑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스왑 베이스로 운영을 하는데, 스왑 베이스로 운영하다 보니까 토탈 리턴 스왑을 받아오기 때문에 배당이 녹아져서 그냥 수익률을 받는 형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니컬리 스왑 계약에서 배당을 따로 발라내지를 않는 게 첫 번째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배당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배당도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이제 한 배짜리 ETF랑 아예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배당 받으려고 투자하시는 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달라지는 거는 정책적인 차이 일부보다 크게 있을 수 있고, 더불어서 다시 요약드리면 기본적으로 지수 자체에서 아마 배당이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다. 그러면은 그 지수를 운영한다는 건 과연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그냥 이 숫자들을 그냥 계속 공시를 하고 그냥 그 숫자를, 이게 뭔가 업종 대표성을 띌 정도로 나는 유명한 지수니까 뭐 나라는 유명한 사람을 뭐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내라, 약간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어떤 개념일까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제 더 살을 붙이자면, 지금 ETF 업계에서 혹은 이제 인덱스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수 회사들이 한 3개 있는데, 하나가 S&P 인덱스, 그리고 S&P 다우존스 인덱스예요. 정확하게 지금 브랜드는. 그 다음에 후지 러셀, 그래서 후지 지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지수가 MSCI,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여기다 블룸버그 인덱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런 이제 지수 회사들에서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 지수 회사에서 생각했을 때 시장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혹은 반도체 투자자라고 하면 반도체 업종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지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룰 베이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만드는 규칙을 만드는 게 이제 지수 회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미국 종목들 중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본인들의 룰을 셋업을 하고, 그리고 보통 분기 혹은 이제 반년에 한 번씩 인덱스를, 지수를 리뷰를 해요. 리뷰를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뭐 대표성을 띄지 못하는 종목들은 빼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이제 상장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심사해서 다시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시장을 계속 쳐다보면서 있는 뒤에 있는 원로원 같은 느낌이죠. 너는 보니까 좀 잘하는 것 같아. 이제 너희가 기준을 충족하니까 넌 이제 들어와. 이렇게 집어넣고, 어떨 때는 너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이런 요건 때문에 안 되니까 너는 이제 빠져. 라고 하는 이제 시장의 리그를 만드는, 이제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지금 인덱스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이런 이제 지수들 같은 경우는 여러 운용사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를 원해요. 결국은 이제 ETF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보면 차별화가 안 이루어지는 상품인 게, 지수가 똑같으면 누구든지 다 복제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특정 투자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상품을 출시하고 선점하고 싶은데, 그때 가능하면 유명한 지수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냥 블랙락이라는 브랜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S&P라든지 MSCI라든지 이런 지수 회사를 같이 활용을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ETF를 활용하는 고객들, 기관 투자가가 될 수도 있고 운용사가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선호하는 지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지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ETF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업체가 저는 지수회사라고 생각해요.
MSCI 주가 한번 차트 보시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지수 회사라는 건 정말 데이터 제공하면서 오르나 내리나 사용료를 받으니 이제 너무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사용하게 해주는 거죠. ETF에 자기 지수의 브랜드가 들어갈 수 있게. 브랜드 사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훌륭한 이제 회사들이 많지만 특히 한국계 이제 회사 중에 해외 ETF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